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우리 환율 대통령 변정규 전무와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저희 변정규 전무와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그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시리즈가 비제 습격이 시작됐다는 시리즈 1부, 2부를 지난 시간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이 바로 그 세 번째 시리즈의 완결판 3부 시간입니다. 이전 시리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검색창에 3프로 비제 습격 검색하시면 아마 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흥행 보증 수표 변정규 전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은행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두 번째 시리즈도 거의 10만 회 가까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아, 그래서요? 감사하네요. 비제 습격 오늘 그 최종화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표를 한번 살펴봐야 돼가지고 네네. 지표를 한번 봤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뭐 표면적인 이유, 네네. 근본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뭐 부동산이 급락해서 네. 고금리가 돼서 급락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양적 완화 저금리로 인해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렇게 됐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와 부채가 연결이 되고 있는 한 이러한 신용 사태는 끝이 아니다 이번이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빚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됐을 때 어떤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이번 그 세 번째 그 최종화는 그럼 이게 어떻게 봉합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건 저희가 봉합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이제 세틀다운은 되겠지만 네. 그게 완벽하게 봉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각국의 정부들이 봉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봉합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네네.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뭐 세계 각국의 부채 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고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빚의 역습을 받았으니 어느 정도 우리도 다시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대비를 하고 반격할 수 있는 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그 자료 보실까요? 네네. 제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반격을 좀 노려보는. 반격을 하려고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우선 그 최근에 새마을금고 사태 여파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격 담보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도 좀 인하를 했어요. 이렇게 네. 보시면 이제 자금 조정 대출이라고 하죠. 좀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비상시에 네. 이제 단기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 한국은행, 네, 네. 한국은행도 은행들의 은행이잖아요. 그쵸, 그쵸. 금융기관들의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힘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연준은 미국 은행들이 가고 이런데 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여기서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에서 이제 50bp만 네, 네. 이제 전 0.5% 포인트입니다. 네, 네. 이제 0.5% 포인트만 더 주면 이렇게 빌릴 수 있게 해서 대출 부담을 완화를 해준 거고요. 네. 원래 이제 빌리려고 하면 뭐 은행들도 뭐를 담보로 잡혀야 돼요. 그렇죠. 개인들도 그렇고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들. 그래서 저렇게 기존에는 KTB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채입니다. 네,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하는 국채고요. 네네. MSB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한채라고 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말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네네. 하는 거, 만기는 2년 미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국채에 준하는 뭐 MSB도 국채에 준하기 때문에 두 네네. 가지는 이제 무위험 자산으로 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맡겨놓고 이제 빌려갔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좀 위험이 증가하고 하니까 네. 좀 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은행채도 받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사채까지 이렇게 늘려줬었어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확 우량 회사채, 모든 회사채는 아니고요. 네네. 모든 회사채는 다 받을 수가 없겠죠. 네네, 그쵸, AA 그쵸. 마이너스라고 하는 우량채, 어. 우량 회사채까지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
그 은행들이 대출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대출을 주는데 이 대출 중에서 좀 우량 대출 채권까지도 담보로 받아주는 것을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진짜 많이 풀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채권을 은행에 들고 있는데 이걸 담보로 맡기고 한국은행 가서도 돈 빌려올 수 있는. 그렇죠. 거기까지 검토하고 너무 어처구니없이 보지 마세요. 저 신용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신용 좋으시죠. 사실은 이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풀어준 거죠. 그러네요. 예. 회사채와 니네들 대출 뭐 채권까지. 은행들한테 니네들 걱정하지 마. 새마을금고 이런 사태가 있어도 너네들 아무리 신용이 나쁘고 뭐 상황이 안 좋아도 네. 아버지한테 와. 아버지가 모든 거를 아무 것이라도 니네들이 자산이 있으면 다 잡고 니네 빌려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네. 안심을 시킨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발표하는 때 좀 다급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셨겠네요. 보시기에 이 정도까지 해주는구나라고 하면서. 예, 엄청나게.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개편의 의미와 추가 합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그 의미를 보면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판 그 SBB 사태가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네네.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거예요.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좀 그 적격 담보가 이렇게 그랬죠. 넓다 범위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팍 늘려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비판도 있습니다. 없잖아. 예, 부채 확대에 한국은행이 부채를 줄여야 할 네. 예, 한국은행이 부채 확대에 일조를 했다. 뭐 예를 들면 갖고 있는 대출 채권, 회사채 다 받아주겠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금융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서 가서 단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사실은 조금 더 물론 뭐 심사를 받겠지만 다른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대출을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좀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그 사업자 대출 받아놓고 주택 사고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뭐 그 제가 그 레버리지의 구조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해서 네. 은행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몇 배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제가 한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금융기관들은 예금이라든가 자산을 갖다가 자기 대차 대주표에 넣게 되면 네.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주면 네. 대출 주고 또 받은 거 가지고 또 주고 네.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고 네. 이 경우에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받은 대출에 대해서 네, 뭐 추가적으로 받은 그 자금에 대해서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네. 정말 그 우리나라의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뭐 조금 늘어나고 있죠. 네. 지금 늘어나고 개인 대출도 최근에 좀 그 완화시켜 줬지 않습니까? 네네. 정책 자금도 풀고 해서 좀 어려운 뭐 그 부동산 관련 너무 제도가 좀 강하다 지금. 그래서 좀 완화시켜 줬고 기업들도 조금 완화시켜 줬고 게다가 지금 은행들, 금융기관들 지금 새마을금고까지도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출 정책은 네. 미국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뭐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반대로 가는 거죠 지금. 오... 우리나라는 대출을 갖다가 지금 완화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럼 금리는 올려놓고, 그러니까 실제 효과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올렸어요. 사실 그거는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이번에 올리지는 않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 올리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금리를 올려왔어요. 예. 긴축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러면서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줬어요. 그럼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럼 시장에 돈이 더 그래서 많아요? 그 지금 이제 좀 완화해 주니까 부동산이 좀 그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이 다시 오르고 뭐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날 조짐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뭐 좀 그 대출을 좀 이제 다시 자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뉴스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여러 가지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가계의 부채, 네네.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 특히나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금 왜 그래야 되는지는 뒤에 나와 있어요. 네네. 제가 그 다음에 볼게요. 네, 왜 그러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급해 보이기까지 하면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그 은행은 물론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뭐 새마을금고까지 다 이렇게 대출 제도를 완화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금융사들의 부실을 특히나 증권사와 저축은행들의 제2금융권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보시면 금융사가 이렇게 부실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기업의 부채도 늘어나고 파산 건수도 늘어나고 네. 국가 부채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사의 부실화는 현재 지금 제2금융권이 PF라고 하죠. 네네. PF가 다 그 증권사나 저축은행 통해서 부동산 대출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은행들을 가면은요, 은행들한테 가면은 이 펀드들이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은 뭐 어떤 큰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은행들이 돈을 직접 절대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줘요. 네네. 은행들은 그런데 돈 안 빌려줍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우량 자산만 빌려주고요. 부동산 대출은 굉장히 선택적으로밖에 안 합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펀드를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돈을 태우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은 대출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대주단을 꾸릴 때 네. 이런 펀드들의 대주단은 주로 증권사나 뭐 저축은행 대부분이 이제 증권사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어. 예, 우리나라 그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외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하는 거는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원래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그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가 네. 조달을 갖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잘 갈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고 거기 물론 조달도 들어가지만 네. 여러 가지를 같이 토탈 서비스 해주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증권사의 부동산 대출로 네.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곧 이게 IB라고 하는 거죠. 네네. 외국에서는 IB가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투자은행과 거기 결부된 여러 가지 그렇죠. 그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금융의 파이들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IB는 주로 이런 대출 업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PF 부동산 대출 문제가 되게 커졌어요. 네. 지금도 이제 뭐 대출 잔액이 131조 원이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이번에 최근에 나온 발표를 보면은 131조랍니다. 매우 크죠.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큰 건 큰 건데요. 아주 그 급격히 이 부동산 문제가 좋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금리도 상당히 높고요. 네네. 지금 안 좋았던 부동산 심리가 냉각됐던 심리가 바로 좋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그 부동산 PF 시장이 좋아지려면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설 경기가 살아야 되는 거겠죠? 건설 경기는 이제 부동산 경기죠, 사실은. 네네.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짓기 전에도 뭐냐 브릿지론이 있고요. 네네. 브릿지론에서 실행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네네. 브릿지론이라면 이제 브릿지는 이제 교각을 말하는 거죠.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실행하기 전에 짓기 전에 준비하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건설 경기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금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예. 금리가 아주 높으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히나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자를 물더라도 나중에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갭 투자 전부 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요.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별도의 그 지금 이제 증권사나 아니면은 이런 그 제2금융권에 맡기지 말고 이런 네. 것들을 떼내야 돼요, 사실은. 예, 지금 너무나 이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그 다음에 IB 업무, 네. 그 다음에 채권 업무, 네. 발행 업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 것들이 네네. 이제 IB, 그 다음에 증권사들의 업무인데요. 너무 부동산 대출의 혈안이 되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이 사실 많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서 사실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거는 따르게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조금 그 다른 나라와 달라요. 네. 예, 특히나 그 차익 거래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네. 부동산이 안 오르면은 또 그만큼 안 살 겁니다. 빠르게 우리나라가. 물론 뭐 그렇긴 집에 대한 하죠. 애착이 네. 크긴 하지만 네, 네. 예. 두 채 세 채 안 가질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부채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시면은 올해 1, 4분기에 법인 파산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늘었어요. 연체율도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0.4%로 뭐 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0.4%라고 하니까 저게 많은 거예요? 저게 큰 거죠. 큰 거예요? 네, 보통 한 0.2% 미만이라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높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연체율이 1%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보통 연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갖고. 예, 연체율이 네. 뭐 0.2%뭐 이렇게 낮아야 돼요. 뭐 해외에서는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연체율이 그렇게 평상시에 높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연체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출이나 네네.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네, 쉽게.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에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어허. 이 연체율이 타 국가 대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9월 달에 이 소상공인 대출 회수 유예가 종료가 돼요. 이거 그럼 이제 회수해야 큽니다. 되겠네요. 이제 이자 지불도 유예를 해줬고요. 네. 원금 상환도 유예를 했습니다. 네네. 이걸 갖다가 해주자 말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9월 달에 종료하기로 돼 있는데 연장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연장을 해줘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연장을 갖다 하면서 뭐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위정자께서 하실 일이지만 네네. 문제는 뭐냐면 회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또 대규모의 부실 대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지금 유예를 다 해줬는데 네네. 이분들 중에서 분명히 못 갚는 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0.4%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 건전성이 지금도 안 그래도 은행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까 네. 저희가 그 적격 담보를 갖다가 확대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한국은행. 근데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다시 그러면 유예를 해야 되냐? 그러면 또 계속 덮어놓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부채가 계속 유예가 된다면 이자만 늘어나고요. 네. 나중에 진짜 못 갚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피해 칼춤이 시작되는 겁니까, 이진 전무님? 뭐 안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요? 싹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정부의 부채로 다시 갖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네. 후대가 갚아야 돼요. 네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때에서 쓴 빚은 우리 때에서 갚는 게 맞다. 네네. 그렇잖아요. 네. 아들 세대, 그다음 다음 세대 넘겨주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뭐 131조에 달하는 PF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그 대출 잔액도 37조 원인데 이걸 그러니까 터지진 않게 하면서 줄이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뭐 정부와 여당이 그쵸. 할 네네. 일이 있겠죠. 그리고 금융계와 상의해서 할 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조금 낫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빨리 해야 세금도 적어지고요. 아픔도 덜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픈 거하고 병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골마 터지고 하면 나중에 고치기 더 힘들어요. 예,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왜냐하면 병도 그냥 시간을 갖다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네. 예, 이것도 계속 뭐 이자도 계속 붙고요. 그다음에 악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형 맞을 거는 빨리 맞아야죠. 그래서 부동산 PF나 건설사 구조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예가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 네. 이제 대주단 협약을 계속 했었어요. 그건 네네. 뭐냐면은 돈 빌려준 그 금융기관들끼리 네. 이제 빨리 이제 건설사와 협의해서 뺄 거는 빼고 그다음에 이제 팔 자산은 팔아버리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네네. 자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나서서 건설사 구조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꼭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주단끼리 합의 안 돼서 채권자끼리 합의가 잘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끼어들어서 하게 되는. 사실 해운업도 좀 힘들었었잖아요. 힘들었었죠. 예. 조선업도 사실 구조조정할 때 되게 힘들었었고. 예, 그때 당시에 조선회사도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다 동시에 했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이때 힘들었습니다. 그때 전무님은 왜 힘드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는 외환을 하지 않고요. 구조화 채권하고 네네. 그다음에 해외 채권, 그다음에 뭐 국내 채권들을 네. 하는 이제 증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직원이 그 채권을 네. 이제 담았었죠. 이런 그 구조조정 대상 건설회사 채권을.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팔리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랬겠네요. 예. 그리고 있을 것 같다가 외국계 증권사는 이것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발행을 하면 바로 팔아야 됩니다. 네네. 이거를 넘기고 총위 인수를 하면 바로 이것을 넘겨야 되거든요. 북에 들고 갈 수가 없었는데 네.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렇죠. 상당히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제가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이런 계획은 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네.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앞으로 그 국민의 혈세가 다시 이런데 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금융 당국도 정확하게 조금 다시 이제 인가 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임직원들의 여기서 베네핏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구상권도 제대로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과 같이. 미국과 네네. 같은 경우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예. 거기에 몇 배에 해당하는 이익의 몇 배, 뭐 보너스를 받든 네네. 뭐든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예, 먹튀라고 하죠.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면밀하게 좀 봐야 되고요. 이제 사업 계획서만 봐도 대충 나옵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것들 인가를 해주는 데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이제 다시 해주지 말고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네네. 예. 금융기관들도 좀 금융기관도 사실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인가가 너무 많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식 브로커리지, 주식을 갖다가 주식 솔직히 요새 마진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거의 뭐 무료를 많이 하죠. 거래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은 굉장히 마진이 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은행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신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상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마진을 갖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이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그 인식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그 빚에 대한 경고 내지는 우려를 유엔에서도 경고하고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이제 유엔에서 이제 마침 이제 저희가 6월 때부터 시작했는데 뭐 유엔에서 저희 방송을 봤는지 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빚더미의 세계라고. 왼쪽에 보시면 A World of Debt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그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냈는데
이 유엔 특히나 웅크타드에서 냈습니다. 이제 네. 개발 회의에서 냈기 때문에 이제 웅크타드 같은 경우에 세계 그 개발 도상국들 특히나 빈곤국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현재 그 전 세계 33억 명, 전 세계가 한 50억 명 되나요? 70억 명 넘지 않나요? 그 정도나 되나요? 왜냐하면 인구가 중국만 14, 그 인도만 14니까 그 이 외에 나머지 따지면 거의 한 60억, 그러네요. 70억 정도 되는 걸로. 예. 네. 하여튼 뭐 전 세계 33억 인구가요. 네네. 이제 국가의 복지 예산보다 국가의 그 이자 지급 비용이 더 많은 국가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래요? 복지보다 이자가 더 많다고요? 예, 전 세계 33억 명이 건강이나 교육에 대한 이런 복지에 대한 지출보다 부채 이자 지불 금액이 더 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보고서에서 보면. 네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부채 증가 상황은 보고서에서 보면은 20년간 세계 GDP가 네네. 3배가 증가했답니다. 3배가. 이제 자산 부채가 보통 같이 이렇게 오르듯이 네. 저희가 이제 GDP도 한 3배 올랐는데요. 그 공공 부채는 5배나 증가를 했답니다. GDP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처 자세, 대응 자세, 한번- 반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부채는 성장을 저해를 해요. 예. 이제 그 올려주시면 네. 잠깐만요.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국가 부채 모두 다 네. 그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성장을 저해시킵니다. 부채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네네. 못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자세는 이제 현재 이제 불황기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고금리가 되고 고금리가 되면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와 지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네네. 예, 그렇게 하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좀 자기가 잘 아는 쪽에 리스크를 걸기보다는 잘 아는 쪽에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 경험을 보면 네네. 그렇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그 화랑기에는 모르는데 투자에 궁금한데 투자를 해도 리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랑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잘못 투자해 보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익잉여금이 조금이라도 났을 때는 이것을 잘 현금화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통해서 모은 다음에 투자는 리플레이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지금 저게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황이에요. 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네. 그 왼쪽 그래프는요. 지금 작년 상황입니다. 2022년 9월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네네.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부채가 바꿔놓을 경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미국의 빚더미는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미국 그 트레저리 그에서 발표한 빚의 얼마나 빚이 있는지 자료를 봤지만 네. 이 같은 빚의 양이 줄어들지 않고 금액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그 새로운 부채 한도도 타결이 됐잖아요. 네네. 좀 바이든 대통령은 무분별한 지출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답을 했지만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안들이 많이 있는데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안에서 그 지출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에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그 그래프가 뭐냐면 이전에는 정부 기관 간의 저 진한 파란색이요. 네. 그 옛날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최근 겁니다. 작년 자료인데요. 지금 2023년 올해 건데 그 10년 전에는 그 정부 기관 간의 부채가 저 정도가 됐었 4조 8,400억 달러.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대외 부채가
11조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확 늘어났어요. 대외 부채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부채보다 대외 부채가 저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진짜로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이자가 저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부 기관 간에는 네네. 사실 상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네. 예, 그런데 저건 진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갖다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면 앞으로 미국의 그 포커스는 이자 비용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 연말 네. 달러 약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로 전환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올해 말 내년 초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표 다시 1200 한번 띄워주시면서 이야기 계속 들을게요. 네. 예. 이거 말고 예. 네, 이거요. 네.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보셨죠. 봉합이 될 것이다. 네네. 어떻게 봉합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봉합을 하느냐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봉합을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남아 있을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 물가는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네. 예,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얼마나 이제 더 올리지 않느냐의 문제지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잔존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금 물가 상승을 소환할 수 있다. 리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다. 내년 초에는 리세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가 네네. 소폭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반기에 다시 리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 2, 3, 4번을 염두에 두시면 네. 우리는 어떻게 역습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부채와의 전쟁, 지금 전쟁 기간이잖아요. 네네. 기업, 개인, 국가 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봉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인 거예요. 누구는 쫓아가고 누구는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쫓아가기 위해서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정부나 은행들이 낮은 정책 금리를 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갚지 네네. 말고. 네네. 낮은 정책 금리, 높은 금리는 받지 말고요. 시장 금리는 높으니까. 예, 네. 그거는 쓰지 말고 낮은 정책 금리가 있다면 이건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것은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코어 비즈니스는 최대한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정상화 이후에 기업 구도의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어드바이스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잘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실물 자산을 너무 쉽게 처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네. 예, 실물 자산은 이제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그쵸.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를 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실물 투자는 약세 기간 이후로 이렇게 좀 생각해서 잡으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긴 시간 동안 비제 습격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2부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러면 이제 3부를 통해서는 우리는 그 비제 역습에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되는지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환율 대통령 미주은행 변정규 정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